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사다 보면은 같은 1억짜리 차량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은 감가가 엄청 많이 되고 또 어떤 차량은 감가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여러 차량들마다 갖고 있는 이제 감가 그래프들이 달라지는데 분명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감가가 심하지? 아니면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감가가 없지? 옛날에 21년도 22년도 그때만 했어도 차량에 이제 프리미엄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뭐 사면 돈을 버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차량들은 다 프리미엄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감가가 없는 차량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차종별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차량별로 감가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큼 중고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가 차량이 너무 비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경쟁 차종이 너무 좋은 게 비슷한 금액대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 금액이 적은 것부터 차량 금액이 많은 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벤츠의 SL63이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참 비운의 차량입니다. 일단 SL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은 원래는 이제 SL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하드탑으로 출고가 되었고 그때만 해도 진짜 비싼 차량이었어요. SL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랑도 가격이 비슷한 차량인데 그러고 나다가 이제 AMG 이제 벤츠 산하에 있는 AMG라고 해가지고 벤츠의 차량을 튜닝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였다가 벤츠가 인수를 해가지고 AMG에서 SL을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만들겠다 해서 SL63이라는 차량이 나왔습니다. SL이라는 차종은 SL63, SL43 그리고 SL680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SL680은 이제 마이바가 붙어요. 마이바라고 하면은 이제 벤츠 S클래스도 그냥 일반 S400D, 450, 뭐 500, 580이 있는데 마이바 580, 마이바 680 이렇게 마이바가 붙은 차량들이 있어요.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마이바가 되면은 차량에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방음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벤츠 SL680 같은 경우에는 680 마이바라고 해서 벤츠 SL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내장재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SL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에요. SL680은 뒷자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차량도 3억이 넘는 금액에 출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출고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SL63은 왜 비운의 차량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SL63이 지금 신차가가 2억 1000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신차가는 보통 이제 SL63도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SL63이 있었고 하나는 SL63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퍼포먼스가 되면은 마력 조금 높아지면서 휠도 더 멋있어지고 시트 같은 것도 좀 더 멋있어지고 퍼포먼스가 2억 6천 가격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 SL63이 2억 3600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게 또 지금 와서 만약에 이 가격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오히려 출고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벤츠 SL이 나왔던 23년도쯤에는 911이 지금 이제 SL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차량인데 911도 똑같이 이렇게 2+2 자리로 되어 있고 GT 성향의 차량이고 그런데 SL63은 8기통이에요. 911은 6기통이고 그 다음에 SL43 같은 경우에 4기통인데 벤츠가 아무리 8기통의 엔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SL이라고 해가지고 S클래스급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911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911이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대비해가지고 SL이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SL63이 911보다 오히려 좀 비슷하거나 높았어요. SL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2억 6천이었다 보니까 911 GTS보다도 조금 더 이제 비싼 금액. 왜냐면 911 GTS가 보통 2억 4천 정도의 출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리고 이제 SL63 노말이 2억 3,600 정도의 출고를 했는데 911 노말 카브리 같은 게 2억 정도의 출고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911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대에 출고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SL을 정말 많이 출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 현행에는 지금 SL63에 출고가 안 돼요. 27년도엔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26년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SL이 지금 출고를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3만 되고 있고 63은 출고가 안 돼요. 그래서 SL63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1000 정도 할인 받고 할인을 뭐 1500, 뭐 1000, 2000 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뭐 한 4000 이렇게도 하기도 했었는데 할인을 높은 금액으로 했어요. 2억 1000 정도에 출고를 했고 차량 구매 생기는 당연한 뭐 세금 같은 경우지만 제가 지불하는 돈이잖아요. 취득세도 포함해가지고 1400 하면은 실제로 한 2억 2000 정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량이 지금 중고가가 1억 6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가가 6천만 원 됐어요. 30%야 됐습니다. 차량 금액에. 근데 보통 30% 정도 빠지려면은 한 2, 3만 킬로 정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24년 12월식에 4,800km예요. 1억 6,500입니다. 근데 이것도 호가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제 박스터나 이런 2인용 로드스터보다는 조금 더 한 급 위에 있는 럭셔리한 GT 차량을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 SL63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긴 해요. 왜냐면 경쟁 차종인 911 같은 경우에는 992.2가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국내에는 GTS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보니까 지금 992.1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모델이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1억 후반대 아니면 2억 초반대 이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SL63 같은 경우에는 8기통에다가 배기음 같은 것도 이제 8기통 특유의 그 벤츠 AMG의 배기음이 나쁘지도 않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스피커나 이런 옵션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그런 차량을 1억 6천 정도의 금액대에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하면은 저는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SL43이라고 또 4기통 이제 같은 SL 베이스인데 이제 엔진만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 차량이 있어요. 물론 옵션도 좀 빠져 있고요. 그 차량의 금액이 지금 1억 5,600입니다. 물론 할인이 좀 들어가겠지만요. 저라면은 SL63을 중고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이 되는 럭셔리 GT카량을 찾고 있는데 좀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 하셨을 때 911이라는 선택지랑 함께 SL 그리고 나서 같이 있는 선택지가 지금은 이제 뭐 포르토피노도 있을 텐데 포르토피노는 보증이 거의 다 끝나가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또 보증 연장하려면 연장 비용이 1년당 이제 풀커버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포르토피노가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르토피노보다는 SL63이 조금 더 신형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탑이 장점이 있어요. 탑을 열고 닫는 것도 편하고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잡소리도 하드탑 대비해서는 적고요.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탈 거면은 이제 SL63도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이제 럭셔리 GT 차량 중에서는 이제 더 높이 올라가려면은 벤틀리 GTC인데 GTC 같은 경우에는 3세대는 국내에 정식 수입이 안 돼가지고 개체가 많지가 않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이 됩니다. 그럼 1억 6천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페라리 중에서도 로마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2+2에다가 이제 소프트탑으로 비슷한 구조인데 걔도 금액이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중고가도 지금 뭐 4억 초반 정도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입문으로 내가 럭셔리 GT를 좀 느껴보고 싶다 하기에는 SL 26년도 6월 지금 현행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P530인데 이 차량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랜드로버를 사면은 이제 유명한 게 잔고장이 많다잖아요.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차량이고 한 대는 센터에서 출고하는 차량이다. 뭐 랜드로버 차주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를 알아본다. 그런 이제 악명들, 잔고장으로 된 악명들이 높은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P53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좋아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최상위의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도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거에 측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속도로를 탈 때 좀 시속 60km, 70km 이상에서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감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대형 SUV여가지고 가족들의 패밀리카로 많이들 출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신차가가 2억 5천 정도예요. 물론 여기서도 할인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신차가가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 이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장점이자 단점이 장점은 과해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좋은 차량을 타고 싶은데 혹시나 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패밀리카로 타기에 굉장히 좋았고 단점으로는 그런 만큼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사실 2억 5천 정도 하는 차량인지 모르잖아요. 가격이 911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SL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차량인데 몰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그런 차량인데 레인지로버가 생각보다 감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할인 적용돼서 보통 2억 5천 정도에 출고하셨을 거예요. 레인지로버 안에서도 이제 좀 나뉘는 게 일단 P530이 있고 그 다음에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P530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P550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이랑 6기통 가솔린 엔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눠지고 거기서 또 있어요. 숏바디랑 롱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LWB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예요. 근데 롱바디가 그래도 가성비가 좋았던 게 숏바디랑 롱바디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몇백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롱바디가 가격 방어도 그나마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풀체인지가 된 대로 장고장이 있는 편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고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BMW 엔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장기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값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현행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악명이 높았던 구형 레인지로버 대비해가지고는 훨씬 차량이 그래도 좀 장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긴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가가 1억 7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가가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슷한 차량으로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 카이엔도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지바겐도 많이 찾으시는데 카이엔이나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혼자 솔로들도 많이 타시거든요. 왜냐면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기에도 좀 적당히 포르쉐고 그냥 과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또 모나 보이지도 않고 지바겐 같은 경우에 또 아이코닉함이 있다 보니까 20대로 타고 40대로 타고 되게 굉장히 많은 이제 연령층에서 타는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타겟층이 솔로들이 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자녀가 있으신 가족분들 정도 수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장가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연식이 조금 있긴 해요. 연식이 이제 22년도 11월 23년형이고 2만 킬로 정도 탄
레인지로버가 이제 외관 보시면은 이 외관 색이 저는 되게 레인지로버에서 이번에 이쁘다고 생각했던 색인데, 이 외관에 실내는 이제 아이보리로 해서 한 차량이 지금 이제 1억 6,900만원 정도 금액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내고가 되긴 할 텐데,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카이엔 신차랑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완성도나 아니면은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저는 레인지로버가 훨씬 더 좀 편안하고 패밀리카에는 적합한 차량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공간감도 훨씬 더 크고. 근데 또 물론 레인지로버가 너무 커서 운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레인지로버를 타는 사람들 대비해서 카이엔 쪽으로 좀 많이 빠지시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레인지로버가 감가가 좀 있지 않나 또 싶어요. 또 레인지로버 밑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차량이 있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6천 정도가 출고가인데, 일반적으로 카이엔이랑 많이 비교들 하시는 트림입니다. 카이엔을 사냐 아니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카이엔이 시장에서는 인기가 더 많은데, 나는 오히려 카이엔이 너무 많아서 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더 좋아 하고, 또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이 좋아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탈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감가 방어율은 카이엔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카이엔 신차가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신차가 대비해가지고 한 급에 더 위에 있는 이 레인지로버 P530LWB가 1억 7천 정도 이제 중고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패밀리 SUV를 원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P530LWB도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뒷자리나 이런 공간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자리에 뭐 와이프가 탄다든지 자녀가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모님 장인어른 가족분들이 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카이엔 대비해서 뒷자리의 쾌적성이 훨씬 더 레인지로버가 좋아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도 사실 이게 좀 신차 감가가 심한 차량이다 보니까 레인지로버를 좀 가성비 좋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인지로버를 중고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신차가가 2억 6천 정도인 G63입니다. 근데 이 G63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제가 지바겐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좀 디테일한 정보들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바겐이 원래는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이전에는 G400D 라는 차량과 그 다음에 G63 이렇게 두 가지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었고, G63 같은 경우에는 G63 일반 모델과 함께 G63 에디션, 그 다음에 G63 매뉴팩처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에디션과 매뉴팩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옵션도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 모델과 G63 에디션이나 매뉴팩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은, G63 노말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조금은 좀 못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이제 나파 콜땡 시트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가지고, 지바겐이 롤링이 심한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평탄하지 않아 하는 경우에 몸이 되게 뒤뚱거립니다. 이렇게 그때 뒤에서 의자가 내가 턴을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쑥 제 몸을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요. 그게 멀티 컨투어 시트인데, 일반 노말 모델은 들어가지 않고 에디션이나 매니팩처에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바겐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게, 이제 21년도쯤에는 지바겐 G63의 출고가가 이제 한 2억 1,700 정도였어요. 노말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나왔던 건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파 콜딩 시트랑 그 다음에 멀티 컨투어 시트 그 두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휠이 이런 색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외관에 나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크롬이 들어가는 것들을 다 죽여주는, 크롬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이런 이제 그릴이랑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방향등 그쪽이랑 그 다음에 뒤에 스페어 타이어에 있는 쪽에 옆부분 보면은 그쪽 크롬이 있었는데, 그걸 나이트 패키지로 다 죽여주는 그런 이제 에디션이 나왔어요. G63 에디션 같은 경우가 2억 4,500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고가가 점점 올랐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G63 노말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피가 있었어요. 왜냐면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랑 이제 반도체 이슈가 겹치면서 차량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때 저금리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금이 시장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차량을 출고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자동차에 피가 붙는 그런 시장이어서 일반적으로 G63을 출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점점 G63 공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됐었는데, G63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의 출고가가 어느 금액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처음에 2억 1천 정도였잖아요. 근데 24년도 기준에서는 출고가가 2억 4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노말 기준이요. 그러니까 에디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 에디션에 들어갔던 것 중에 나이트 패키지 이런 것들이 빠지고 매뉴팩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매뉴팩처가 가격이 2억 6,600이었습니다. 매뉴팩처는 그래도 나파 콜팅 시트랑 멀티 컨투어 시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색깔도 좀 이뻤어요. 좀 특이한 블루 색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G63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무엇이 바뀌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승차감이 좀 개선이 됐어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에디션 모델을 제가 탔었는데, 그거랑 최근에 나온 G63 페이스리프트랑 타보니까 앞자리보다 뒷자리에서 정말 체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편의성이 좀 좋아졌는데,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라고 했을 때, 일단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됐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를 많이 활용할 일은 없긴 한데, 이전에 지바겐에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엔 터치가 안 돼서, 그 지바겐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드가 있어요. 거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조정해야 되니까 지금은 터치가 되니까 그것도 좀 편해졌고, 그 다음에 키 레스고가 생겼어요. 키 레스고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뭐 일반 차량을 탈 때는 차량 가까이 가면은 차 키가 알아서 인식이 돼가지고 차 문이 열리고, 저희가 멀어지면 차가 알아서 잠금되고, 그런 기능이 지바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 키를 꺼내가지고 눌러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키 레스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반자율 주행이 완전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반자율 주행이 앞뒤 간격
2억은 됐어요. 근데 핸들은 못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였죠. 그래서 앞뒤 간격은 해놓고 저희가 운전을 직접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뒤 간격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까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좀 편의성이 많이 좋아진 그런 지바겐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금액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웃긴 게, 원래는 이제 코드명이라고 있어요. 뭐 911 같은 경우에는 997, 993, 그 다음에 991, 992 이런 식으로 코드명이 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코드명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 풀체인지가 되면 코드명이 바뀌는데, 이번 지바겐은 페이스리프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드명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W463에서 W465로 바뀌었습니다. W465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지바겐의 신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신차가가 노말 기준으로 2억 6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뉴팩처 기준으로 2억 9천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지바겐이 매뉴팩처, 그러니까 내가 납박 홀딩 시트랑 그 다음에 멀티 컨트롤 시트 1에 하면은 3억을 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바겐은 21년도에 노말 기준으로 2억 1천이었죠. 가격이 1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G63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G63 페이스리프트 이제 노말 버전이랑 페이스리프트 이전 매뉴팩처 버전이랑 가격이 완전히 겹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G63을 내가 데일리로 탈 거다 하면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버전이 훨씬 더 사용성은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반자율 주행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승차감도 좋아지고 했는데, 내가 사실 G바겐은 그 아이코닉함, 이 G바겐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코닉함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매뉴팩처가 실내도 훨씬 더 이뻐요, 시트가. 그리고 외관도 색깔이 더 이쁩니다. 그런데 가격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노말 버전보다 쌉니다. G63 페이스리프트 이후 버전은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노말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막 거래가 활발하게 되거나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바뀐 것들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G63 노말 버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버전이 중고가로 노말이 한 2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G450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400D라는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은 1억 6천 정도가 출고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출고가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G450D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출고가는 한 1억 9천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1억 9,800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그런데도 지금 G450D는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G450D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G400D 대비해서. 그 다음에 G바겐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3억이라는 금액과 2억이라는 금액의 그 심리적 저항, 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을 봤을 때에는 2억대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1억부터 2억까지는 그래도 수요자들이 많은데, 3억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아직 시장에 국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G450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400D보다 G450D가 인기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일단 외관도 좀 멋있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이나 그 다음에 G400D나 G450D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왜냐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름에 넣으면 보통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름값도 기름값인데 일단 귀찮아요. 그 주유소에 가가지고 한번 주유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진짜 주유하는 시간이 깁니다. G400D나 450D는 한 번 주유를 하면은 한 1000km 정도 갈 수 있어요. 시내 주행에서도요. 주행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에 되게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400D나 450D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데일리로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450D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이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G450D는 아직까지 인기가 많고, G63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좀 이제 가성비가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억대에는 차량이 밑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격이 훅훅 떨어져요. 근데 2억대 중반이나 2억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은 그 사이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G바겐을 내가 G63을 타고 싶다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단 G63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 매뉴팩처를 간다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진짜 가성비로 가고 싶다고 하면 G63 페이스리프트 이전 노말 버전에 있고, 아니면은 G63 페이스리프트 이후도 중고로 가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짧게 탈 거면 더더욱이요. 왜냐면 신차가 이제 2억 7, 6천 정도에 하고 시도록사 한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2억 8천 정도에 출고하면은 그때 훅 떨어지는 게 한 4, 5천만원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깝다 보니까, 뭐 길게 탈 거면은 사실 뭐 상관은 없지만 초반경가가 심한 거여서, 만약에 짧게 탈 거다 하면은 그럼 중고로 갖고 와서 잠깐 타다가 판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슬슬 3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바로 풀체인지된 파나메라 GTS입니다. 사실 파나메라라는 차량은 포르쉐 내에서도 감가가 가장 큰 차량 중에 하나인데, 포르쉐가 카이엔 같은 차량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대의 SUV 치고는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911 같은 경우에도 992.1 모델 같은 경우에는 992.2가 너무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감가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파나메라는 기존에도 감가가 좀 심했는데, 그 이유가 특히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형 기암급 세단은 감가가 심해요. 7시리즈나 S클래스나 파나메라 같은 차량들이요. 근데 파나메라 GTS는 특히나 파나메라에서도 고성능 트림이다 보니까 같은 차량에서는 고성능으로 갈수록 감가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에서는 S클래스 400D보다 S클래스 뭐 680 마이바흐가 감가가 훨씬 심하고, 그다음에 포르쉐에서도 911 같은 경우에는 911 노말 카브리보다는 뭐 터보 카브리가 훨씬 더 감가가 심하고, 같은 차종에서도 트림이 높을수록 감가가 심한데, 이제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또 바뀐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파나메라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금액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나메라 GTS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2억 초중반대에 많이 출고를 했는데, 이제는 2억 8천에 출고를 해야 돼요. 그럼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이제 진짜 3억이 되는 그런 차량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제가 파나메라 GTS가 왜 감가가 더 심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금액이 높아요.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금액대가 1, 2억대는 차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다 보니까 감가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3억대가 돼버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감가가 슉슉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격이 높은 것도 한몫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번에 풀체인지 파나메라 GTS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풀체인지 이전에는 파나메라가 노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GTS가 있고 터보가 있었을 텐데 GTS도 인기가 많았어요. 노말이랑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이 들어가는데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 8기통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8기통 엔진에 포르쉐의 대형 세단, 그 다음 슈퍼 세단을 느껴보고 싶어, 스포츠 세단을 내가 좀 운전도 하면서 패밀리카로도 쓰면서 내가 좀 주행도 재밌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나메라가 풀체인지 되면서 파나메라 GTS가 생각보다 많이 딱딱해졌어요. 이게 포르쉐 파나메라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PEL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굉장히 정숙하면서도 운전의 필링이나 아니면 승차감이나 아니면 내가 반응 속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보다 더 비싼 GTS는 너무 스포츠에 좀 약간 치중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게 나는 8기통의 파나메라를 타고 싶은데 막상 타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것 같네 하시는 분들 때문에 GTS의 수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랑 같이 파나메라 GTS에 대한 수요층들이 하이브리드로 좀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파나메라 GTS가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 특히나 조금 더 감가가 좀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는 옵션 넣고 뭐 하다 보면은 보통 2억 8천 정도에 출고를 하는데, 지금 중고가가 2억 2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가 1년 타면은 날아갑니다. 사실 이 8천만 원이 절대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억 정도 차량 타는데 1년 타고 8천만 원 날아가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 비싼 4, 5억 차량 등에서도 뭐 우루스 SE 이런 차량들도 이 정도 안 날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파나메라 GT 시승도 해봤는데 정말 이 8기통도 마음에 들고 이 운전 질감도 마음에 들고 가족들도 마음에 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신차로 출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법한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잠깐 타겠다, 아니면은 내가 아직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GTS랑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파나메라 이제 한번 타봐야지 하고 파나메라 GTS가 좋다며 하고 출고했다가 1년 타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이건 현금 기준인데 리스로 사면 거기다 이자도 붙잖아요. 리스 이자랑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1억 가까이 날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파나메라 GTS고 25년 2월식에다가 이제 한 2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인데, 차량 굉장히 이뻐요.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 올블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함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도 이제 파나메라 이제 많이 좀 세련되셨고, 여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출가 2억 7천이네요. 2억 7천 정도 차량인데 지금 금액은 2억 2천3백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현금 차량 기준이니까 어느 정도 내고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파나메라를 수요로 하는 층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살지 아니면 GTS를 살지에 대해서는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 포르쉐 992.2 쿠페, 아쉽게도 3억은 안 되고 2억 8천 정도네요. 이제 911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제가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992.2가 지금 국내 GTS밖에 수입이 안 되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992.2 내가 쿠페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992.1 기준에서는 쿠페에서 뭐 노말이든 4S든 보통 뭐 한 2억 전후반 정도의 출고를 많이 하셨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차라리 조금 더 준 다음에 GT3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911 쿠페를 타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911 타고 싶고 나 어차피 뚜껑 안 열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이 911 타면서 좀 내가 밟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911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도 즐기고 싶어, 그 다음에 차량의 강성이나 그런 무기 배분 때문에 쿠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911 쿠페가 사실 뭐 GT3랑 기존의 GT3 같은 경우는 3억 초반에 이제 출고를 해야 됐다 보니까 이제 911 쿠페랑 1억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갭이 있었는데, 지금 992.2 쿠페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2억 8천 정도 줘야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높아졌어요. 물론 그래도 아까 보였던 파나메라 대비해가지고는 28%나 됐지만 같은 금액에서 992.0 쿠페는 그래도 한 10%는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11 안에서도 가성비로만 봤을 때에는 일단 카브리 차량이 압도적으로 감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GT3 또 감가가 적은데, GT3도 992.1 같은 경우에는 그 출고가가 2억 후반대에도 많이 출고를 했어요. 992.2가 되면서 이제 바이작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작 패키지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 992.2 같은 경우에는 바이작 패키지를 넣은 차량들은 좀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가격대가 많이 높아진 거 대비해가지고 992.2가 갖고 있는 차별성은 바이작 패키지를 넣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바이작 패키지를 안 넣은 차량들은 좀 992.2 GT3도 거래가 좀 안 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992.2 같은 경우에는 쿠페를 탄다고 했을 때 물론 뭐 GTS가 하이브리드가 결합이 됐고, 하이브리드가 내가 이제 터보렉을 줄여주고 그런 이제 운전 성능들을 좀 이제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맛이 있겠지만, 2억 8천이면은 조금 더 주고 GT3 갈 수 있는 금액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T3 뭐 투어링도 나왔고, 물론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하지만, 투어링으로 갈지 아니면은 내가 992.2 쿠페를 갈지 하다가 지금 992.1 쿠페 같은 경우에는 1억 5, 6천이면 삽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992.1 쿠페를 가는 게 낫지 않나? 가격이 1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992.2 쿠페 같은 경우, 이거 사진은 지금 992.1이에요 99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릴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99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911 오너들도 외관에서 봤을 때는 992.1이랑 2랑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가 바뀐 거야? 를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내부에서도 사실 차이가 알아보기 힘듭니다. 992.2 쿠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링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리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5년 이상 탈 거고 정말 내가 차량을 많이 좋아해 하는 경우에는 992.2 신차로 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5년 이상 안 탈 것 같고 한 2, 3년 타다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92.1 중고를 가지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열려져 있고 매물 비용이 적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칸 터보 바이작. 이제 타이칸도 할 말이 많아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는 감가가 진짜 심한 차량 중에 하나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을 23년 12월도에 출고해서 6개월 타고 4천만원 날렸습니다.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원래 이렇게 눈에 이제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보가 아니면 눈물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유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이제 주행 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배터리 플러스를 넣더라도 퍼포먼스 배터리 팩이 들어가도 그래도 겨울철에 히터 틀고 뭐 하면은 한 300km 정도였어요.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500km도 뜨고 했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배터리가 많이 늘어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700km까지도 뜨고 겨울철에는 한 400km 정도가 뜨면서 이게 그 100km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다 치우는 게 아니라 20% 이하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충전을 80%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정도밖에 안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중에 60%밖에 저희가 주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길어진 것과 함께 페이스리프트 이전에서는 다 돈을 넣고 옵션을 넣어야 되는 옵션들이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는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블랙 에디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내가 옵션을 어느 정도 넣게 되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버전은 감가 방어가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해가지고는 현저히 좋아졌어요.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좋냐라고 했을 때에는 4 블랙 에디션 아니면은 4S 블랙 에디션인데 PAR이 들어가 있는 거, PAR이 없는 4S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PAR이 없다고 하면 4S를 갈 이유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란 모델이 있고 베이스는 후륜이에요. 그 다음에 4는 4륜입니다. 그리고 4S, GTS 이렇게 있다가 터보가 있고 터보 S가 있고 터보 바이작이 있어요. 터보 바이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냐라고 했을 때 뒷자리가, 타이칸은 5인승이잖아요. 5인승인데 뒷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칸이라는 차량을 경량화를 시켜놨어요. 타이칸이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 차량들과 다르게 초반 가속이 정말 좋아요. 전기차의 특장점 중 하나인데 그런 가속력과 그다음에 바이작 같은 경우에는 789마력에다가 제로백 같은 경우가 2.2초예요. 그러니까 일반 타이칸 터보 GT가 제로백에 2.3초인데 경량화를 통해 가지고 0.1초도 줄인 그런 차량이죠. 엄청 멋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성능 좋고 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뒷자리도 없고 경량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연기관 차량들도 다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밖에 이 차량을 살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3억에 출고를 했는데 지금 중가가 1억 9천입니다. 지금 감가가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1억 3천이 날라갔어요. 거의 반절이 날라갔습니다. 타이칸 4S 같은 경우에 PAR을 넣고 출고를 하면 2억이 조금 넘어가요. 근데 중고로 사면은 타이칸 터보 바이작이라고 해서 타이칸 내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차량을 오히려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 보라색 컬러가 타이칸 터보 바이작의 메인 이제 핵심 시그니처 컬러인데 안에 보시면은 시트도 이렇게 멋있는 경량이 되어 있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서 진짜 트랙에서 내 몸을 잘 지지해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트가 들어갔고, 보시면 뒷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뒷자리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카본 시트죠. 이것도 경량화를 위해서 시트도 일반 가죽 시트가 아니라 가벼운 카본 시트를 넣었고 뒷자리가 없습니다. 뒷자리를 그냥 경량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진짜 괴랄한 차량이죠. 그러니까 타이칸이란 차량 엄청 가볍게 만들고 성능을 퍼포먼스를 너가 더 즐겁게 해줄게 해서 만든 차량인데 진짜 일상에서는 사실 누가 이거를 타겠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자연흡기 차량들도 있고 다른 차량들도 많을 텐데 타이칸이란 차량으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량화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밌게 탈 거야. 이제 사실 타이칸 터보도 충분해요. 타이칸 터보로 진짜 저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뒷자리까지 없는 그런 이제 극단에 치우친 그런 차량을 내가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는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44%예요 무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년 4월식에 10,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1억 9,990만원이에요.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가 타이칸이란 차량 안에서는 가장 감가가 심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차량을 타신 분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이 차량은 진짜 매니악한 차량인데 이 차량이 국내에도 많이 출고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차량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진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벤츠 S680 마이바.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S680 마이바는 이제 벤츠 S에서 끝판왕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S 클래스를 좀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S 클래스는 S400D, 지금은 450D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만간 곧 페이스리프트가 되죠. 그래서 S450D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S450D도 차량을 타보면은 굉장히 편해요. 타이칸이랑 이제 450D랑 좀 탔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이칸 쪽이 조금 더 선호가 되긴 하는데 400D나 450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트가 포르쉐 시트는 조금 딱딱해요. 착자감이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벤츠
벽지 같은 경우는 착장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그 푹신푹신함이 나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물렁물렁하면서 그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타이칸은 조금 더 차량이 좀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고 낮고 그 다음에 쫀득한 주행 질감 그런 게 있으면은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S450D에서 이제 S450 가솔린이 있고 S450 롱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S500, S580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S400D, 450D는 숏바디예요. 숏바디인데 S450 롱바디나 S500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가 되면서 차량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옵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S580이 되면은 이제 같은 580에서도 580이랑 마이바흐의 차이가 있는데 S580 마이바흐가 되면은 뭐 스피커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죽 질감이나 아니면은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는데 S580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S450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이고요. 근데 S580 마이바흐랑 S680 마이바흐랑 차이는 S580 마이바흐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S680 마이바흐는 12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사실 BMW 같은 경우도 원래 7시리즈에서 M760i라는 모델이 있었고 12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BMW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12기통 모델을 계속 내므로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만든 차량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차량에서도 트림이 높을수록 감가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680 마이바흐가 감가가 가장 심합니다. S클래스 내에서. 왜냐면 S580 마이바흐까지만 해도 수요층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S 마이바흐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제 오너 드리븐보다는 슈퍼 드리븐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전문 수행기사분들이 있으시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S5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그 다음에 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거기서 할인이 반영돼가지고 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천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걸 반영을 해놓은 거긴 한데 근데 그래도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사실 내가 굳이 680까지 12기통 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580 마이바흐 대비해가지고는 일단은 좀 감가가 더 있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마이바흐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단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법인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수행기사까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중고차를 사야 돼? 그건 이제 감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중고차가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되고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중고차 사면은 가성비 좋아 하는데 중고차의 수요가 다른 일반적인 차량들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S68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할인받고 3억 6,500 정도에 출고를 했는데 취득세 내고 했는데 중고가 2억 1천 정도예요. 2억 1,500 정도. 그래서 감가가 48%나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2억 1,500이면은 S500 같은 경우가 2억 1천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할인받고 하면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S500 신차 사는 거랑 S680 마이바흐 중고 사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물론 S680 같은 경우에는 500 대비해가지고 좀 보여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과하다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금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S680 보시면은 굉장히 차가 화려해요. 일단 앞에 그릴도 마이바흐에서 멋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삐필러에서 이렇게 좀 더 길어져가지고 이런 멋있는 마이바흐만의 이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엠블럼, 마이바흐 엠블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일단 가죽이나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도 23년 11월식에 24년형 차량이고 25,000km 정도 타는데 2억 2,500 정도 금액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S680 마이바흐를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반적으로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이제 뭐 S400D나 450D 이런 차량들은 데일리로 탈 거니까 좀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이바흐 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차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S500 신차 살 돈이면은 S680 마이바흐에다가 12기통 차량을 사는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제 차량 금액이 확확 올라가죠. 이전까지 보면은 이제 2억대 차량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3억이 되고 나서 바로 3억 6,500 1억 이하 때는 더 많은 차량들이 있고 1억부터 2억 사이에도 많은 차량이 있지만 2억대 차량들은 많이 줄어들고 3억대 차량은 더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금액의 갭이 확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다음 차량으로는 벤틀리 벤테이가인데 벤틀리 벤테이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대가 3억 9천으로 올라왔어요.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카이엔이나 투아렉이나 아우디 Q8이나 아니면 우르스랑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8 엔진이 들어가는 그런 차량인데 벤틀리 내에서 지금 출고하는 차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컨티넨탈 GT 그건 이제 문이 두 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실내는 4인승인데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코닉한 맛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벤틀리에서도 좀 약간 영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벤테이가랑 컨티넨탈 GT랑 플라잉스프랑 출고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엥 싶을 수 있는데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고가 좀 잘 돼요. 그리고 플라잉스퍼도 이제 난 세단을 원하는데 S클래스는 너무 좀 올드해 좀 대형 세단을 원해 하시는 분들이 플라잉스퍼도 많이 출고하고요. 근데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쟁한 SUV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슷한 금액대에 우르스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벤틀리 내에서는 선호도가 가장 그래도 좀 떨어지는 그런 차량인데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3억 9천 정도에 출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취득세가 한 2억 7천 정도 되고 그러면 한 4억 좀 넘게 줬죠. 근데 감가가 한 1억 정도 빠져가지고 3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릴이 세로로 바뀌고 그다음에 실내 인터페이스가 좀 커졌어요. 이제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차량들 이제 컨티넨탈 GT나 플라잉스퍼 대비해가지고 좀 이제 분산이 되는 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컨티넨탈
컨티넨탈 GT가 파나메라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벤틀리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문이 두 짝이고 좀 영한 이미지도 있고, 플라잉스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S클래스는 정도의 세단을 타야 되겠는데 S클래스는 너무 약간 올드한 것 같고 좀 다른 거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는데, 벤테이가는 그런 수요층들이 우루스로 많이 빠집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벤테이가가 전청조가 이제 그 사기를 칠 때 벤테이가를 선물을 해줬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벤테이가의 이미지 자체도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벤테이가 같은 경우도 좀 감가가 그래도 벤틀리 내에서는 좀 많이 되는 그런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벤테이가가 이제 지금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정도면 충고를 했어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은 1억 후반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식은 좀 됐지만요. 그래서 벤테이가 같은 경우도 1억 후반대면은 카이엔 신차가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브랜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DB에서 벤틀리가 한 단계 더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벤틀리를 내가 만약에 좀 가성비 좋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 구형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을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벤테이가 대비해가지고는 컨티넨탈 GT나 플라잉스퍼가 훨씬 더 저에게도 선호도가 좀 높은 차량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제 3억 9천까지 갔으니 이 다음 차량은 4억대일 텐데, 다음 차량은 바로 우루스 퍼포먼트예요. 우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우루스가 처음에는 우루스가 나오고 나서 우루스를 보통 한 3억 초반대에 많이 출고를 했어요. 그때 출고하신 분들이 위너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 3억 초반에 출고한 차량들은 그때 이제 피가 한 5천만 원씩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우루스가 이제 한 2019년도에 출고를 했으면 이제 26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액이 2억 6천 정도 합니다. 2억 5천 6천 이래요, 가격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청 감가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루스가 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루스 S, 우루스 퍼포먼테, 우루스 SE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루스 S랑 우루스 퍼포먼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우루스 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루스 SE 퍼포먼테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차량들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루스 S 같은 경우는 일반 우루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됐던 그런 버전으로 봐주시면 되시고,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하드코어해진 주행 성능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나왔는데, 우루스 퍼포먼테에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본넷을 카본을 넣는 옵션이 우루스 퍼포먼테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넷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게 우루스 퍼포먼테의 아이덴티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본넷에 카본이 들어가는 이런 우루스 퍼포먼테들이 나왔는데, 우루스 S랑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우루스 기본 19년도에 나왔던 게 기본가가 2억 5천에다가 옵션 좀 넣고 해가지고 한 3억 1천 2천 정도에도 많이 출고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루스 S가 되면서 가격이 2억 5천에서 2억 9천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루스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3억 3천이었습니다. 거기서 옵션 넣고 뭐하고 했을 때에는 이제 옵션을 적게 넣으면 3억 중후반대, 옵션을 많이 넣으면 카본 이제 이런 옵션들 넣으면 한 4억 초반대에도 출고를 했었는데, 퍼포먼테의 단점이 딱딱합니다. 사실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좀 휘뚜루마뚜루 타고 싶어서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하체감도 느끼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 차량인데, 퍼포먼테가 생각보다 딱딱하다 보니까 우루스 퍼포먼테 대비해가지고 일반 우루스나 우루스 S 같은 모델들에게 선호도가 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추가로 우루스 SE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는데, 우루스 SE가 가격도 많이 높아졌지만 SE가 너무 편하게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스트라다 모드랑 이제 코르사 모드가 있는데, 스트라다 모드가 일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진짜 내가 승차감도 좋고 굉장히 편하게 타다가 좀 달리고 싶어, 혼자 타 할 때 코르사 모드를 놓으면은 또 이제 우루스 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주행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루스 기본이나 우루스 S나 우루스 퍼포먼테, 우루스 SE 중에서도 가장 그나마 감가가 조금 많이 되는 그런 모델로 보면 되는데, 우루스 퍼포먼테가 가격이 4억 2천인데도 불구하고 중가가 4만 6,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감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져 있습니다. 벤테이가가 1억이 빠지고, 그 다음에 S680 같은 경우 1억 7천이 빠지는 거 대비해가지고 금액대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루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덜 빠지고 있긴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수요가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우루스 S나 SE 대비해가지고는, 왜냐면 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고가가 조금 더 싼 편이었어요. 3억 중후반대에 출고한 차량들이 많았고, 그러면 3억 초반대까지만 내려와도 우루스 기본 모델이랑 좀 어느 정도 금액대가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고려할 법한 금액대가 됐는데, 퍼포먼테는 일단 타겟 자체가 좀 이게 하드코어하다 보니까 우루스 S나 우루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루스 SE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퍼포먼테가 감가가 좀 심한 편인데, 이제 연식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1월식 15,000km 정도 된 게 지금 금액이 한 36,500 정도에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이제 본넷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루스 퍼포먼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루스 수요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진짜 우루스를 좀 딱딱하게 좀 주행 질감 많이 느낄 거야 하시면은 퍼포먼테도 괜찮고, 아니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루스 SE로 가시거나, SE 신차도 요즘에는 원래 P가 있었어요. SE 신차 같은 경우에는 P가 그래도 한 1,500 정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 됐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SE 신차가 원래도 수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수요가 많아서 뭐 출고까지 한 2년 3년씩 걸리다 보니까 P가 붙었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마이너스 P가 됐어요. 지금 이제 람보르기니 계약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1년 내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도 P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SE를 신차로 출고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가성비를 타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우루스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고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루스 S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으로는 에스턴 마틴의 DB12. 이제 에스턴 마틴이 정말 럭셔리한 차량을 만드는 회사지만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안 좋아요. 25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는 12억 파운드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 파운드입니다. 대략 3천억 정도가 손실이에요. 에스턴 마틴은 갖고 있는 그런 헤리티지와 역사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차량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도 또 레이싱을 위해서 레이싱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고, 이런 DB12도 DB11에 있다가 DB12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DB1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차량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개발을 위해서 돈이 사실 천문학적으로 발생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개발을 하고 나서는 그때 이제 그 차량이 양산되는 거는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다 보니까 양산을 많이 하면서 차량에서 이제 마진을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이 많이 판매되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차량을 또 이제 이 브랜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개발을 하면 또 적자가 발생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1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오면서 DB12도 볼란테라는 이제 카브리올레 모델이죠. 뚜껑이 열리는 모델이 있고 쿠페 모델이 있는데 시작가가 한 4억 5천 정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인을 좀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중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4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25년 3월식에 1800km 된 이제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이제 볼란테 모델이죠. 뚜껑이 열리는 모델인데 차량 굉장히 예뻐요. 옛날에 이제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드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올드하죠, 느낌이. DB11 모델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에스턴 마틴 브랜드가. 그래서 승차감도 괜찮고 그렇긴 한데 실내가 되게 올드했었어요. 이렇게 올드한 모습을 갖고 있다가 DB12가 되면서 되게 신형틱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기판도 디지털로 바뀌고 실내도 센터페시아로 디지털로 바뀌고 되게 신형틱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턴 마틴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차예요.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타는 사람들은 찐부자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에스턴 마틴을 내가 구매하면은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이라는 그 브랜드가 워낙 생소하기도 하고 워낙 매니악한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때문에 살 수 있는 차량들이 다른 것들이 좋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에스턴 마틴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이제 수제로 만드는 영국 장인들이 만드는 이제 그런 매력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혼의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제 제임스 본드가 007 영화에 타고 나오면서 멋있던 그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DB12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 출고해서 지금 1억 4천 정도 감가를 보고 2000km 타고 그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금액으로도 거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페라리 296 GTB 같은 경우에 이제 페라리가 이제 296이라는 차량이 458, 488, F8 그 다음에 296인데 원래는 다 8기통이었어요. 그러다가 6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296이라는 차량이 나왔고, 296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도 차도 굉장히 좀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296도 이제 GTS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열다 보니까 그래도 감가가 좀 덜한 편이긴 한데, GTB 같은 이제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296 GTB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에 출고를 했는데 지금 중고가가 3억 4천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뚜껑 여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페라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운전 질감과 필링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96 GTB가 3억 4천이면 금액이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에스턴 마틴 DB12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당연히 페라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여기 더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또 296이 갖고 있는 그런 주행 질감이나 그런 기술력들이 에스턴 마틴 대비 가지고 확실히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이제 뚜껑 열리는 것만 포기한다고 하면은 296 GTB도 3억 중반에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감가율로만 봤을 때에는 992.2 쿠페가 그래도 이 911이라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가장 감가 금액이 적고, 그 다음 적은 건 G63, 그 다음에 우르스 퍼포먼테, 다 이 세 가지가 각자의 그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는 차량들이죠. 그래도 제가 감가가 많은 걸 뽑았지만 그래도 감가가 적은 순입니다. 감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파나메라 GTS, 그래도 감가율이 좀 적은 편이고 벤테이가도 28%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턴 마틴 DB12 31%. 근데 에스턴 마틴이 아직 31%예요.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더 낮아져야지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저 금액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에스턴 마틴보다 좀 더 높은 게 SL63은 31%로 동일하네요. SL63이 사실 이 에스턴 마틴 DB12급은 아니었는데 이 프라이싱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프라이싱이 한 1억 후반대에 나왔으면은 꽤나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 페라리 296 GTB, 그리고 나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생각보다 감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 포르쉐 타이칸 터보 바이작, 이런 극단에 있는 차량도 44%인데 벤츠 S680 마이바가 48%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좀 많이 관심 있는 차량은 감가가 좀 덜 되는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중고로 선호를 덜 하는 차량일수록 감가가 많이 되는구나. 이게 결국은 중고차 감가라는 게 결국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딱 서로 맞아지는 지점이 거래가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 지점이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지점이 좀 더 판매하는 사람의 심리랑 가까워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판매하는 사람의 가격을 낮출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완전 공급과 수요 싸움인데 좀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이런 차량들이 감가 방어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한 차량들은 다 감가가 되는 이런 시장에서 유일하게 감가가 없고 피가 붙어있는 차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게 테슬라 차량에 피가 붙어있어요.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00, 2000도 거래가 되는 것 같고,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사실 모델 S는 차량 자체가 엄청 막 7 시리즈나 S 클래스 대비해가지고 막 승차감이 엄청 좋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모델 X도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가 있는 이유는 결국 이것도 공급과 수요 때문인데 공급이 사라졌어요. 지금 FSD가 모델 S랑 X, 그다음 사이버 트럭 이 세 가지 차량,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지금 FSD가 풀리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은 나머지 모델 S랑 X의 수요가 굉장히 뛰었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너무 차량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아직은 이제 너무 큰데 싶어가지고 내가 좀 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좀 수요가 좀 옅어졌는데, 모델 S랑 X가 공급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 공장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S랑 X가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급은 끊기고 FSD를 타고 싶은 수요가 여전히 있는데 사이버 트럭까지는 너무 커, 아니면 이게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를 못 하겠어 하는 그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S랑 X가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래서 피가 붙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공급과 수요 법칙이에요. 공급이 극단적으로 사라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도 거래가 되는 그런 신기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프리미엄이 붙는 차량들이 한정판 차량이거나 아니면은 좀 자연흡기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피가 붙었었는데, 정말 역설적이게 전기 차량에 이렇게 피가 붙게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피가 붙고 있는 차량들이 신차는 아닌데 중고차 가격이 역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페라리 458 같은 경우에는 488이 되면서 터보 엔진으로 바뀌고, F8도 터보 엔진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로 같은 경우엔 자연흡기 플러스 하이브리드 엔진이 되어 있는데, 8기통의 자연흡기 엔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458이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이제 엔진 필링과 함께 배기음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458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458 같은 차량도 뭐냐 했을 때,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페라리 측에서 그걸 만들기가 환경 규제 때문에 다시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또 있는 게 파렐리 GTS. 물론 이번에 챌린저리 GTS가 나오긴 했는데 파렐리 GTS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파렐리 GTS가 출고하고 나서는 이 디자인이 좀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가격을 좋은 금액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파렐리 GTS는 이제 12기통의 페라리의 기암급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렐리 GTS 후속으로 챌린저리 스파이더가 나왔는데, 챌린저리 스파이더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챌린저리 스파이더를 지금 출고하려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를 줘야 돼요. 물론 파렐리 GTS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 주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대가 한 5억, 6억 정도 되다 보니까 파렐리 GTS 가격대도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라칸 STO나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이런 차량들이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이제 보존이 되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감가가 많은 차량들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가 지금 요즘 시장에 프리미엄이 있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차량들, 세 번째로는 감가가 적은 차량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차량들이 감가가 적냐라고 했을 때, 일단 국산 차량들은 현대 기아차는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산타페 이런 차량들 진짜 감가가 선녀급으로 적어요. 6개월 타다가 판매했을 때 헤이디를 판매하면은 거의 샀던 금액 그대로 다 받거나 하기도 해요. 모든 국산차가 그렇지는 않은데 산타페 같은 차량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감가를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탈 데일리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산차에서도 이제 산타페나 아니면은 소렌토 이런 차량들은 생각보다 감가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국산차가 아닌 차량 중에 감가가 적은 차량은 그나마 벤츠에서 G450D, 이 차량도 똑같이 공급이 지금 계약을 해도 한 1년 정도 걸려요. 원래는 3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벤츠 코리아 측 판재로 바뀌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G450D 같은 경우에도 감가가 그 금액이 2억대 제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감가가 많이 없어진 편이고, 그 외에는 지금은 모든 차량이 감가가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대비해서 타이칸도 감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감가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차량들 다 감가가 여전히 있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차량이 공급이 워낙 원활해져가지고 감가가 없는 그런 차량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 내가 몇 년 동안 보유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이제 카라이프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제가 9율레를 타다가 뭐 우루스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루스를 사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탈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사는 게 낫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사는 게 낫고, 또 중고 중에서도 어떤 키로수에 있는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매하는 게 낫고, 이런 것들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라메라 GTS를 산다, 근데 1년밖에 안 탈 거다 하면 무조건 중고로 가는 게 낫고, 근데 파라메라 GTS를 살 건데 내가 한 7년은 탈 것 같아 하면은 7년 동안 봤을 때 뭐 파라메라 GTS를 신차로 사면은 연간 감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중고로 가면은 한 1,800만 원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 나는 무슨 선택을 할까? 그런 이제 비교가 있어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 이제 뭐 옵션을 어떻게 넣어야 내가 가장 필요한 옵션들을 다 넣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신차 같은 경우도 딜러사가 굉장히
굉장히 많고 딜러사랑 키피트 회사 조합별로 기본 금리도 다 상이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제 할인 조건이나 이런 출고 조건이 가장 좋은 데에서 금리가 제일 좋은 데에서 보증금 잔존 가치나 이런 것들 설정을 어떻게 했을 때 월 납입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발생하고 그러면 내가 감가를 얼마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 중고 같은 경우에도 중고 시장을 보다 보면은 사실 딱 보고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좋구나, 어떤 게 실거래가 잘 됐구나, 그러면서 어떤 게 금매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고 같은 경우도 잘못 사오면은 S680이 감가가 좀 돼가지고 2억 5천에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시장 가격은 2억 정도였고, 그럼 5천만 원 비싸게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에서 각 매물별로 갖고 있는 뭐 연식이나 주행거리나 옵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각각 가치가 달라요. 그 가치보다 싼 차량이 무엇이 있고 그걸 갖고 왔을 때 내가 감가를 얼마 보는구나를 비교한 다음에 모든 거를 인지하고 내가 이번에는 한 2년 정도 탈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정말 같은 금액 대비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카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막 비교하고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매물마다 가치를 산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스머라는 서비스예요. 대표님의 상황을 인지하고 고려하셔야 될 법한 변수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선택지들이 무엇이 있으며 각 선택지별로 장점과 단점, 리스크와 매물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략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로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시기가 번거로우시다 보니까 전략과 실현을 같이 해드리는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다 보니 카라이프를 좀 더 가성비 좋게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좀 더 풍부한 카라이프를 하시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댓글에 있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통화도 자세히 해드립니다. 통화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여쭤볼 거예요. 혹시 이 차량은 왜 고르셨고 어떤 차량이랑 이제 비교 중이시고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걸 하시고 계시고 기회비용이나 매물비용은 어떤 것들을 좀 생각 중이시고 또 가족관계나 그런 것들 변동사항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카라이프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략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택지는 1번은 뭐 얼마 정도의 감가 비용과 매물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좋다 보니 문의를 남겨주시면서 제가 통화를 할 때 이제 좀 길게 여쭤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문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